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현행 6.12%에서 6.24%로 오르게 됩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유아교육 내실화와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해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은 난임시술 10건 중 평균 3건 정도 임신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전국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그동안 생후 12개월까지만 무료 접종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21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접종 시 9월 4일, 이전에 백신 접종을 한 적이 있다면 9월 26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9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6.12%에서 6.24%로 오르게 됩니다. 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월 10만 2,242원으로 1,966원이 오르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9만 1,786원으로 1,853원을 더 내야 합니다. 내년 건보료 인상폭은 2012년 2.8% 이후 가장 큰 것입니다. 이 같은 보험료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과 함께 의료 수가가 많이 오른 것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유아교육 내실화와 사교육 경감대책 마련을 위해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본조사에 앞서 조사문항 등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는 예비조사는 지난 8월 28일 시작해 이번 달 15일까지 대전과 전북 지역에서 실시 중입니다. 누리과정을 적용받는 유치원 어린이집 만 3에서 5세 아동 부모와 가정에서 유아를 키우는 부모 2,100명을 대상으로 최근 3개월간의 사교육 경험과 지출 등을 조사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은 난임시술 10건 중 평균 3건 정도 임신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 지원 난임시술 건수는 2012년 6만 4천여 건에서 2016년 8만 7천여 건으로 최근 5년간 35% 증가했지만 임신율은 30% 안팎 수준에 그쳤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난임시술을 지원받아 태어난 출생아는 총 10만 761명입니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이 아니라 난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가 40만 명으로 역대 최소였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더 4만 명쯤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국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로 떨어져 인구 절벽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0만 6,200명. 재작년보다 3만 명 이상 줄어든 역대 최저치입니다. 문제는 출산 기피가 만연하면서 앞으로도 상황이 암울하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출생아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넘게 줄어 16만 명을 밑돕니다. 이 추세대로면 올해는 36만 명 선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도 1.17명으로 재작년 1.24명에서 또 낮아졌습니다. 34개 OECD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도는 꼴찌입니다. 출산율 하락의 최대 원인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한 늦은 결혼과 출산입니다. 지난해 산모 평균 나이는 32.4세로 역대 최고였고 산모 4명 중 1명 이상은 고령 출산 기준인 35세를 넘었습니다. 결혼해도 첫 아이를 낳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계속 늘어 지난해에는 1.87년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의 핵심 주제도 저출산 대책이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전향적 검토 중이고
복귀자 지원 제도, 육아휴직 수당이 월급의 40% 수준인데 첫 3개월의 경우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부는 10월부터 난임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내년에는 아동수당까지 신설합니다. 하지만 취업과 집 마련, 출산과 육아에 대한 포괄적 해결책 없이 추세를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성 필수품인 생리대가 안정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다른 생활 필수품에 비해 가격이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0년 7월 대비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는 13.2% 상승했지만 생리대는 26.3% 올랐습니다. 생리대 가격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의 2배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기저귀는 10.5% 상승했고 화장지는 2.8% 하락했습니다. 생리대는 10%의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한국에서 생리대 한 개의 평균 가격은 331원으로 일본과 미국, 프랑스보다 비쌉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생리대 제조에 사용되는 펄프와 부직포 가격이 2010년보다 각각 30%와 8% 하락한 점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생리대에 사용되는 고급 펄프와 부직포 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리대는 5개 업체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과점 시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생리대 1위 업체가 전체 생리대 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업체 제품의 가격 상승이 다른 제품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성 필수품인 생리대가 비싼 가격에도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저출산 대책 마련에 힘쏟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 지급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을 통해 국가가 보육 부담을 나눠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 화두는 저출산 대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7월부터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5세 이하 청소년의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을 5%로 줄입니다. 또 현재 3,200곳 정도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안에 450곳 더 늘리고 초등학교에선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아이들을 책임지는 완전 돌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가가 보육 부담을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현재 30만 명대로 떨어진 연간 출생아 수를 45만 명 수준으로 회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앞서 박능우 장관은 최고의 저출산 대책은 비정규직 해소라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노인 인구 증가로 의료복지 수요가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말기 중증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호스피스의 대상을 확대하고 홀몸 노인 위주로 시행하던 방문 건강관리도 보건소를 통해 모든 노인에게 제공합니다. 아울러 보건산업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운다는 전략도 내놨습니다. 해마다 5%씩 성장해 2020년에는 11조 5천억 달러, 13,000조 원까지 성장할 세계 보건산업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보건산업 무역 수지가 처음 흑자로 돌아선 만큼 올해 안에 제약과 화장품 등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 육성에 대한 종합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폭염과 폭우에 살충제 계란 파문까지 연이은 악재로 먹거리 가격이 연일 들썩이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생산량이 뚝 떨어진 상추, 배추, 무 등은 평년보다 가격이 60% 이상 올랐습니다. 축산물 중에서는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각각 평년보다 14.5%, 15%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고 수산물 중에서는 오징어 가격이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크게 오른 계란값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계란 수요가 줄면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마트 3사가 일제히 계란 한 판 가격을 5,000원대까지 내렸지만 일시적인 소비 위축에 따른 방안일 뿐 추석을 앞두고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폭염이 오면서
농축수산물 가격이 굉장히 높아져서 생활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양돈조합 등을 통해서 도매 시장의 출하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를. 이처럼 농수축산물이 중심으로 생활 물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이번 달 중순까지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살충제 계란 사태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격마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어 명절을 앞둔 주부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진 지 벌써 6년이 지났지만 피해 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에 대한 점검도 아직 허술해 보입니다. 재단 위로 하얀 꽃들이 차례로 놓여집니다. 이미 세상에 없는 가족 생각에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2011년 8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있다고 발표한 지 6년을 맞아 살균제 피해자 추모대회가 열렸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현재 살균제 피해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약 1,230명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선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사과까지 있었지만 아직 피해 인정 범위와 수사 과정은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폐가 서서히 굳어가는 거예요, 딱딱하게. 그래 돌아가시고 3, 4단계 폐섬유화, 폐손상, 폐질환 안에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돌아가신 사망자가 있고. 검찰 수사가 1,000만 개 가까이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중 50% 미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미지원 대상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살균제 독성물질 사용을 금지시켰지만 기존 판매된 제품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사나 혹은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안 됐죠. 기존에 가습기 살균제 외에 다른 피해를 확증한 그런 사례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도 반려동물용 샴푸와 향수 등에서 금지 성분이 추가로 검출돼 61종이 회수 조치됐습니다. 요가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바닥에 전용 매트를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다 보니 몸에 해로운 물질이 있진 않을까 불안한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요가 매트에서 좀 고무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찝찝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요가 매트 30개를 조사했더니 이 가운데 7개에서 실제로 발암물질 등 유해 화학물질이 줄줄이 검출됐습니다. 기준치보다 최대 245배나 많은 제품도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요가 매트에 화학물질을 얼마나 써도 되는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비슷한 제품인 욕실 바닥 매트나 유럽연합 등에서 쓰는 기준을 적용해 조사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부가 접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물질도 접촉으로 인한 노출 경로가 있는 이 물질은 요가 운동 시에 피부로 직접 흡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유해 물질이 기준치보다 220배 넘게 나온 제품을 버젓이 친환경 제품이라며 홍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요가 매트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했습니다. 생리대에 이어 요가 매트에서마저 유해물질이 나오면서 어디서 어떤 화학물질에 신체가 노출될지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쏙쏙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몸에 좋은 물, 알고 마셔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제어린이 안전단체 세이프키드 월드와이드의 한국법인 세이프키드 코리아의 공동대표 송자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잘못된 것을 나중에 바꾸려면 힘만 한없이 들고 잘 고쳐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바로 가지려면 어릴 때부터 생활화되고 체질화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생활교육은 그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 생활교육 중 하나가 바로 안전교육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생활교육을 통해 안전교육을 반복함으로써 안전의식을 체질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안전을 머리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에 체질화하여 반사적으로 안전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인구는 2014년 기준 733만 7천 명, 이 중 아동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15명이나 됩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망자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추락, 익사 순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0만 명당 1명보다 높은 1.4명입니다. 특히 보행 중 사망한 어린이는 10만 명당 0.88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칠레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4년에 비해 141명이 줄었으나 12살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65명으로 전년에 비해 오히려 25%가 늘어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 피해자 수는 26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생활교육에 그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정이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3살 영유아에게 효과적으로 생활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곳은 가정뿐이며 그 누구도 이를 대신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물론 교육기관이나 외부 단체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부모로부터 모범적인 생활 태도와 습관을 물려받은 아이가 스스로 자신이 취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앞에서 어른의 행동은 그대로 역할 모범으로 작용하기에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항상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어른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인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보살피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격언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은 바른 교육을 시작하기 위해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길을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버릇은 어려서부터 아예 보지도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부모님이 솔선해서 모범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가정에서 사랑하는 내 자녀의 안전을 지켜주는 생활교육을 꼭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을 맞이하는 요즘 전국적으로 축제가 한창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도심 속에서 나들이 다녀올 만한 곳도 많은데요. 20일부터 홍대 주차장길에서 열리는 서울 와우브 페스티벌에서는 아이와 함께 다양한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고, 동대문 등지에서 한창 진행 중인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재밌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축제도 즐기고 아이들과 함께 풍성한 가을을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